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되는 사람이 오나라의 신하인 노숙. 노숙이라고 있습니다. 노숙. 노숙은 뭐 삼국지 연의 때문에 호구라는 이미지가 잡혀 있는데 원래 역사는 절대 호구 이미지는 아닙니다. 노숙이 무명일 때 김화무사한테 쫓기는 때 노숙이 방패를 세우고 활을 쏘아서 김화무사를 물러서게 하기도 했고요. 직접. 그리고 최초입니다. 송건한테 20대인 젊은 송건한테 그 당시 송건은 이름이 없었어. 그냥 손측한테 물려받았죠. 아무 명망도 없었습니다. 능력 보인 것도 없고. 송건이 그때 손채희 죽었을 때 한 건 운 거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유학하다는 이미지가 강했죠. 송건에게 정세를 살피다가 유표의 형주를 차지해 제왕을 칭하고 한나라 통일을 노려보라고 했어요. 최초로 노숙. 되게 배포 큰 사람이에요. 실제로 역사는. 처음으로 황제를 그러니까 노리라고 권유한 거죠. 한 고조의 뒤를 따라가자. 한나라를 세우. 그리고 수십만을 끌고 온 조조와 정명승부를 하자고 처음으로 주장합니다. 주요는 이제 다른 지역을 지키고 있다가 노숙과 송건 그리고 급하게 여러 정황상으로 급하게 돌아와서 이제 회의에 참여하게 되죠. 최초의 인물입니다. 정명승부하자고. 이것 자체가 깡따구가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호구 이미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드세면 드셌지. 근데 친유비파였어요. 왜냐면 제갈량과 똑같았어요. 이 거대한 조조라는 사람을 상대하려면 오, 오화촉이라고 하긴 지금 오화촉 나라가 세워지기 전이니까요. 성건과 유비가 화친을 유지해야만이 조조와 상대할 수 있다. 현실주의파였죠. 낭만주의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다 차지하자. 근데 현실주의였어요. 제갈량하고 굉장히 의견을 동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숙의 이 앞을 보는 의견은 제가 봤을 때는 훌륭했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와 촉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절대 위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 이 당시엔 위나라가 아니었을까 또 조조 세력이라 합시다. 그래서 이 노숙이 어떻게 된 거냐? 장판파의 그 뭐지? 이 노숙은 이제 이렇게 전쟁이 난지도 모르고 형주의 유표가 죽었으니까 이 조문을 가는 척합니다. 조문을 가는 척하는데 조문을 해서 이제 염탐을 하려고 하죠. 아, 유표님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비록 적국이었지만. 근데 웬걸 조문 가서 좀 염탐 좀 하려고 했는데 조조가 이미 다 와 있네. 조조가 다의 형제를 휩쓸고 있네. 장판파 갑니다. 여기서 유비를 만나게 돼. 그래서 장판파에서 신나게 얻어 터지는 유비 세력과 합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서로 이제 정치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비는 사실 제갈량과 얘기를 해놨어요. 오랑 협력을 해서 해야 된다고.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 제갈량은 오에는 우수한 명장들이 많으며 그 지형적으로도 훌륭하고 군사적으로도 괜찮다. 오와 무조건 협력해야 된다. 이미 천하 3분지기에서 신야 때부터 오와 협력해야 된다 했어요.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놨죠. 때마침 노숙이 옵니다. 그러자 노숙한테 뭐냐? 원래는 뻥카요. 뻥을 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오랑 협력할 생각 없다. 왜냐면은 먼저 비굴하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더 약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노숙한테 나는 오거랑 친분이 있어. 오거가 어디냐? 이 쭉 아래쪽에 보면 교주 지역이 알고 있는데 베트남 근처입니다. 완전 중국 그러니까는 밖의 지역이죠. 거의 영향권 밖. 그러니까 난 여기에 친분이 있어. 그래서 난 교주로 갈 거야. 교주에 가서 도모할 거야. 근데 노숙이 말합니다. 교주 가면 다시는 못 돌아요. 교주 가면은 어차피 거기는 조조가 가면 감당 못하고 또 조조한테 합병되는 지역이야. 그럴 바에 오나라랑 동맹을 해서 조조를 치자. 노숙이 먼저 선을 건네죠. 노숙도 아마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유비가 일부러 이렇게 또 자기를 떠보는구나. 노수도 되게 영리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먼저 건네주죠. 유비는 아 훌륭하다. 손 잡죠. 그 양쪽이 서로를 떠본 걸로 서로의 마음이 같다는 거야죠. 이제 일사천리 일이 진행. 노숙이 바로 그래서 제갈량을 데리고 송건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까지 후퇴를 했겠죠. 여기서 제갈량을 데리고 이제 송건은 송건에게 갑니다. 당시 세력 이제 보시면 조조부터 봅니다. 조조 형제를 침공하려고 이미 오는 병상들 적어도 10만 이상 됐을 겁니다. 왜냐면 근거지인 허창하고 가까웠으면 병사들이 뭐 사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많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사람 마음은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자기 고향하고 먼 곳은 안 가려고 합니다. 먼 곳으로 가면 갈수록 탈량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조조는 먼 곳으로 원정을 많이 갔지만 형주는 허창하고 되게 가까웠습니다. 되게 상대적으로 엄청 가까웠어요. 평지기도 했고 가는 길도 편해. 그래서 징집하기도 편했어요. 그러니까 조조의 근거지가 허창과 연주 지역. 어마어마한 병사가 징집됐을 겁니다. 이거는 가장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이 육군이었죠. 왜냐면 거기는 이제 강보다는 이제 땅, 그 평지에서 많이 쌓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육군입니다. 그리고 유정이 칼 한 번 되지 않고 항복했기 때문에 형주의 주요 육군과 수군, 강릉과 양양을 차지하던 육군과 수군이 공짜로 들어옵니다. 그 조조의 군세는 완에서 온 조조 군세 한 10만 명 이상, 10만 명에서 20만 정도로 예상되고요. 그 이상은 무리다고 생각되는 게 아마 이 허창과 연주의 군사들을 다 동원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상이 되면 군량을 운송하기도 힘들어질 뿐더러 농사를 가꿀 남자들마저 부족해집니다. 보통 그래서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조조군의 뭐 이 정도도 충분히 정예의 군사고 조조군은 이것보다 더 적은 병력으로도 많은 수를 꿰었거든요. 항복한 유종군은 약 한 8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형주는 오랜 기간 전쟁을 안 했기 때문에 병사 수가 상당히 쌓여 있었어요. 병력도 그렇고 시민들도 많이 살았고요. 왜냐면 서주 대학살을 피해서 이주를 보통 해온 게 형주군과 동호였는데 형주가 상대적으로 동호보다는 더 선비들이 살기 좋게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유표도 선비들을 좋아했고 그래서 형주는 전쟁이 그 당시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유표가 또 전쟁을 엄청 기피했죠. 그래서 군사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 시민들도 상당히 많았고 거기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유비 강화에서 송건과 싸우고 있던 유기군들 그리고 유비를 따라온 세력들 그리고 간우가 여기저기서 긁어 모은 군사들 합쳐서 2만 명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뭐 합치면 20만 명이에요. 20만 명이 넘었을 수도 있어. 근데 꼴랑 2만 명. 그 당시에는 인구수가 군세 대다수였습니다. 왜냐면 뭐 병기가 그렇게 셌던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총칼로 싸우던 시절, 아니, 총칼이 아니라 칼과 창으로 싸우던 시절이기 때문에 병사 수가 절대적인 군력이었다, 군사력이었다. 그러니까 거의 10대 1이었다. 근데 오나라, 오나라는 차후에 말하겠지만 주유한테 2만 명을 주고 선거는 1만 명으로 후방에서 대기합니다. 2만 명밖에 주지 않아요. 2만 플러스 4만. 조조는 거의 20만. 즉 20만 명에 가까운 조정군과 4만 명에 가까운 유비주연합군. 심지어 조조는 더 약한 군세에서도 원소나 여러 군사들을 대패해왔죠. 이겨왔죠. 뭐 조조가 꺾은 수가 장난 아니에요. 뭐 여포도 꺾었고, 뭐 원술도 꺾었고, 뭐 장패도 꺾었고,
뭐 20만 명이라도 정예군이니까 상대가 안 됐죠. 특히나 동호는 큰 전쟁을 벌이지 않았기 때문에 게다가 물살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흐릅니다. 이 산 쪽이 이렇게 가죠. 물살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쪽. 그럼 이게 불리한 게 뭐냐? 물살이 이렇게 거세게 흐르니까 공격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아, 자 이렇게 공격하는 쪽에서는 물살을 이쪽에서 이제 동호와 유비 쪽에서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되게 느려요. 느려. 하지만 조조 측에서는 그냥 대나무 쪽에 듯이 물살을 타고 가깝게 그냥 격파를 할 수 있어요. 인구수로도 그냥 격파를 할 수 있어요. 수군적으로도 대개적으로 불리했어요. 되게 불리한 전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노숙이 제갈량을 데려갔다 했죠. 그리고 송건과 만납니다. 제갈량이 말하죠. 제갈량전에 말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요즘 언어로 알기 쉽게 요약한 거예요. 5의 군사로 조조랑 맞설 수 있으면 싸워. 그렇지 못하면은 그냥 북쪽으로 가서 조조를 섬겨. 항복해서. 이것도 저것도 안 하다가는 너 화만 닥칠 거야.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면 넌 그냥 죽고 다 끝나는 거야. 송건. 그러니까 송건도 굉장히 성격이 뒤에 가면 알겠지만 굉장히 장난을 좋아하고 약간 다혈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패기가 있단 말은 좀 다혈질도 있었거든요. 자존심이 셌어요. 그래, 그러면 유비는 왜 네 주군은 조조한테 항복하지 않냐? 네 2만밖에 없고 맨날 조조한테 패했잖아. 제갈량이 말합니다. 절대 안 주죠 말로. 제갈량도 굉장히 말이 억셌어요. 자기 아군들한테는 그러니까 유비 측한테는 제갈량은 이렇게 가운데서 인간관계 조절을 잘했지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세게 말하는 편입니다. 제갈량이 말합니다. 우리 유황숙 주군은 능력이 뛰어나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분인데 뭐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하늘의 뜻이지. 어쩔 수 없지 그거는. 근데 남의 아래 들어가겠나. 뭐 이루지 못해서 죽더라도 어떻게 항복을 하겠냐. 저렇게 황제를 핍박하고 조조가 지가 황제가 되고자 하고 서주 대학살하고 하는 놈인데 어떻게 그런 아래 가겠냐.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항복은 너나 해라. 대놓고 이렇게 도발을 해버립니다. 아니 지금 송관 입장에서 없었을 거예요. 막 도와달라고 같이 싸우자가 비로도 마땅치 못할 판에 듣도 못한 제갈량이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 못했죠. 백수였던 제갈량이 백수를 하다가 유비에 들어간 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 무명인 놈이 젊은 놈이 이런 말을 해버리니까 항복은 너나 해라. 우린 죽어도 항복 못한다. 우린 뜻이 있는 사람들이고 너희는 기계도 없으니까 항복해라. 송건 발끈하죠. 자, 근데 송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송건의 오나라는 중앙집권정이 아니고 호족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런 호족들이 여러 개가 이루어지고 이 호족들의 공동체가 송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약했습니다. 이 호족들이 각자의 또 군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의 장점은 이 각자의 군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호족들은 뭡니까? 군사 대우를 엄청 해주고 엄청 정예병을 해줘요. 왜냐하면 자기를 지키는 거니까. 근데 국가적인 일에는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키운 병사들 못하러 국가를 위해서 쓰려고 합니까? 그래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송건은 세력이 약했다. 그리고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조조랑 전쟁에서 치면 자기 재물 다 뺏길 거고 아내랑 딸은 뭐 좋은 말로 처비될 것이고 남자들은 다 아들들은 다 죽임 당할 건데 운 나쁘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걸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땀 흘려 뭐
갖고 온 것들. 그리고 병력은 수십만 대 수만 명. 상대하는 병력은 조조 수십 명. 오나라 수만 명.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엔 인구수가 전부였어요. 그 군사수가 전부였는데. 그 호족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다수가 반대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죽는데 자기만 죽어도 뭐 그렇다 쳐. 자기 가족들이 다 개판이 되고 다 집 밖으로 쫓겨나고 첩이 되고 종이 되는데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호족들에게 군대를 축축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 당시 아마 빡빡 다 긁어 모으면 10만 명을 모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호족들이 반대를 하고 견제를 해서 3만 명밖에 모으지 못해요. 그래서 수많은 신하들 가운데 조조와 한판 승부를 하자고 하는 건 주요한 노숙, 그리고 나머지 신하들은 격렬히 반대했다. 사실 반대하는 게 정배였고 반대하는 게 당연했다. 조조는 엄청난 전략가였고 비록 인성은 개판이었지만 능력만큼은 출중했으며 능력 있는 인재들을 모았었다. 조조는 능력은 출중했어요. 굉장히. 하지만 동호의 손권은 보여준 것도 없는 무명이었다. 아무것도 보여준 것. 그냥 손책이 빨리 죽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우두머리가 된. 그러니까 당연히 왜 호족이 믿겠습니까, 손권을? 나라도 안 믿을 거야. 20대 손권 결정을 내려야 돼요. 조조한테 항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둘 다 답이 없어. 항복하게 돼도 신하들은 잘 살겠죠. 하지만 자기는 그냥 변방에 쫓겨나서 그냥 일반 백성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군주는 살려둘 이유가 없어요. 살려두면 무슨 화건이 될지 모르니까. 아니 그 살려둔다 해도 변방으로 쫓겨나겠죠. 싸우자니 패배하면 몰살을 당해야겠죠. 뭘 선택해도 답이 없어. 주유가 옵니다. 손책가 거의 의형제였다. 주유. 수전은 가능성이 있다. 조조군은 육군이 전부이며 수군은 형주군이 대부분. 항복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통솔력이 약할 것이다. 이렇게 노숙, 제갈량, 주유가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송건우한테도 말하죠. 신하들은 항복하면 지 잘 살 수는 있지. 근데 송건 당신은 항복해봤자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안위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송건 당신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전쟁터에서 최전방에서. 송건 감동을 받죠. 그리고 결정을 기어코 내립니다. 20대 송건이 결코 내리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조조는 천하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비는 쫓겨온 패잔병이고 말합니다. 사악한 적이 한 황씨를 패하고 스스로의 황제를 일어서려고 한 지 오래되었어. 단지 원씨 2명. 여기는 원소는 죽은 지 한참 되었고 아마 원당과 원상을 말했을 거예요. 원당과 원상이 순식간에 패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조가 원상과 원당을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7년에서 8년이 걸렸습니다. 원소를 말하는 걸 수도 있었고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원소와 원술일 수도 있겠네요. 원소와 원술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리고 유표와 나만을 꺼렸을 뿐이요. 지금 이런 영웅들은 다 사라졌고 오직 나만 남았어. 나는 사악한 적과 양립할 수 없어. 그리고 칼을 뽑아 앞에 있는 책상을 찍습니다. 재장과 관리들 가운데 다시 마땅히 조조를 맞이해야 한다고 말한 자가 있으면 이 탁자와 같게 되리라. 호족 세력들로 가득한 오나라에 아무것도 이룬 게 없었던 20대 송건이 처음으로 패기를 드러내며 당당하게 나섭니다. 그리고 이윽고 적벽대전이 시작되려고 하죠. 강화의 봉구. 강화의 봉구면 잠시만요. 이거 다 지울게요. 자, 강화의 봉구면
이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화성 자체는 이미 황조를 죽이고 오나라의 손에 벗, 벗- 들어갔고 아마 이 정도에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아이고 여기는 이미 조조의 세력에 다 들어갔고 조조가 추격을 해오는 입장이었으니까 조조는 그러니까 최대한 유비 입장에서는 여기 있다가 뒤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손꼽아서 제발 동맹이 되고 제발 송건이 지원을 10만 명을 가져오겠지. 그러면은 10만 명이 2만 명, 12만 명이면 조조의 20만 명이 어느 정도 쌓을 수 있겠구나. 이것도 희박하지만 11만 명 대 20만 명도 희박하지만 어느 정도 싸움이 되겠구나. 희망을 가집니다. 근데 웬걸? 10만 명이 올 줄 알았는데 이제 호적 세력을 잃어줬고 송건이 그렇게 약한 줄 몰랐죠. 적어도 8만 명 올 줄 알았어. 근데 2만 명. 조조 유비 입장에서 암담해지는 거죠. 깜깜해지는 거죠. 나도 2만 명인데 씨 폐잔병인 나도 2만 명인데 폐잔병 수준의 2만 명이 데려오네. 와 이걸로 어떻게 이김? 그걸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유가 상대적으로 무명이었죠. 실망했어요. 주유랑 어쩔 수 없이 만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근데 주유가 엄숙하고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만 믿고 따라오라고. 유비는 사람을 판단할 때 절대 다른 사람의 명성을 보지 않았어요. 본인의 두 눈을 보고 본인이 판단했습니다. 그 주위를 보고 오히려 안심을 느껴요. 주위의 인물됨을 보고. 그러니까 유비는 인물 본 눈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부끄러워하고 또 주위의 그런 모습에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주요가 어떻든 간에 이 군세로는 이기기 힘들겠구나. 왜냐면 4만 명 대 20만 명이야. 저 20만 명도 보수적으로 다 잡은 걸 수도 있어. 뭐 20만 명이 다는 아니겠죠. 일단은 강릉을 지키는 병사, 양양을 지키는 병사를 따로 뒀기 때문에 더 적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군세는 조조랑 비교할 바가 못했다. 그리고 주유와 유비의 연합군 4만 명은 적벽으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조의 주거지 강릉, 이제 적벽대전에 주거진 강릉이 됩니다. 그래서 강을 이렇게 타고 이쪽으로 가고 또 유비와 주의 그 연합군은 강화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탕을 이렇게 가서 바로 바야흐로 이제서야 드디어 이 가운데 부근 적벽에서 적벽 대전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치는 이렇게 되죠. 장강을 두고 수많은 조조군의 세력과 이제 여기 배를 잔뜩 띄워놓고 이거는 적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배가 띄워져 있었다고요. 배. 그리고 육군도 이렇게 다 설치되어 있고 여기도 조촐한 수군과 그 언덕을 끼고 이렇게 육군을 끼고 하고 있었다고요. 언덕이 없었다면 뭐 무분별하게 당하니까 이렇게 대치를 하게 되고 이 적벽에서 바야흐로 적벽 대전이 시작되게 됩니다.